안녕하세요. 예. 날씨 춥죠. 감기 조심하셔야 되네. 자, 이제 중개사법이 이제, 중간쯤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부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무소를 몇 개 두느냐, 뭐 겸업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고용인에 관한 책임은 어디까지냐, 또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또 이제 이전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인장 등록 이런 것들 쭉 했어요. 근데 그게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그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문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게 이 부분은 숙지를 해야 되고, 자, 오늘도 이제 거기 이제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교재가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까지 하셨고, 그다음 87페이지 보면, 자, 10절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돼 있죠. 여기도 이제 그 제목 옆에 보시면 막 한 문제씩 매년 나왔잖아요. 근데 휴업, 폐업 신고는 조문이 진짜 얼마 안 되는데요. 두 문제 나온 적도 꽤 있어요. 왜 이게 두 문제 나오느냐 하면, 휴업 조항은 한 문제인데, 이 폐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곳이 엄청 많아요. 우리 조문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배운 것들 중에서도 이제 나오는 게 결격 사유 있잖아요. 그럼 결격 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업공사가 업무 중지를 받고 폐업한 경우 일이 나오죠. 그 폐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 폐업 신고 이제 문제 같이 출제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개공 폐업하면 간판 철거해야 되죠. 또 우리 교육도 잘 보세요. 폐업을 하고 1년 이내 다시 고용되는 사람들 실무교육, 직무교육 안 받죠. 그러니까 조문에 폐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조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업, 폐업이 단원에서 그걸 다 끌어다가 같이 내요. 그래서 이쪽은 나름대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거기 1번 제목 보세요. 휴업, 폐업 관련 신고 의무돼 있는데, 일단은 휴업, 폐업은 신고입니다. 신고. 말 그대로. 근데 여기에 이제 신고가 휴업, 폐업 신고가 있는 게 아니고, 4가지 신고 의무가 있어요. 4가지. 그럼 이제 첫 번째가 휴업 신고, 두 번째가 폐업 신고, 책을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그 다음에 2번 단락 보세요. 신고 대상돼 있는데 휴업 신고돼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재개 신고돼 있죠. 3번은 휴업 기간 변경 신고입니다. 4번은 폐업 신고. 그럼 이렇게 이제 신고 의무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럼 4가지 신고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그게 신고 절차에서 꼭 내는 것만 내요. 늘 변형하는 것들만. 이게 출제위원들이 워낙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 파트를 계속 바꿔내니까. 근데 물론 모양은 다르게 내죠. 바꿔내면 앞에 바꿨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바꾸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 모양을 뭐 박스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지문 문제를 내는지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잘 조심하시면 돼. 그래서 87페이지 돌아가 보세요. 87페이지 돌아가서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요. 끝에 그러나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조문이에요. 그러나. 자,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괄호해 보세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돼 있고,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 또는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부동산 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 절차입니다. 근데 조문 하나에 내용이 다 있죠. 휴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 기간 변경 신고, 폐업 신고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면요.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앞에 3을 초과인데 뒤에 단원별로 나눠놨어요. 이제 88페이지 가보세요. 첫 번째가 휴업 신고인데 보시는 대로요. 휴업 신고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면 3개월 초과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휴업은 개업공사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휴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휴업. 그냥 내가 중개업을 하다가 쉬는 것도 휴업인데 내가 등록을 했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럼 이것도 휴업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몇 개월 초과해야 돼요? 3개월 초과해요. 그럼 둘 다 똑같아요, 조문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4가지 신고 의무에서 휴업 신고는 가장 중요한 게 3개월 초과입니다. 3개월 초과. 아, 물론 이걸 실제 뭐 2개월 초과, 1개월 초과, 6개월 초과 뭐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지문은 이걸 빼고 냈어요. 그러면 3개월 휴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3개월 휴업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초과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등록 배웠는데 등록을 한 사람이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자면 휴업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하지 않고 등록한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업무 개시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는 업무 개시해야 된다. 우리 등록 절차에서 배웠어요, 그거는. 뜻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휴업 신고하는데 그 휴업 신고하는 이제 방법에 보세요. 방법에. 자, 등록 간청이 미리 신고하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이때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돼 있고 법인의 본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개로 휴업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죠. 아, 이게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는 절차가 똑같아요. 근데 전부 다 사전 신고예요. 4가지가. 조문에서 우리 조금 전에 봤죠?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럼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전부 다 언제 한다고요?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그럼 요거 볼게요. 우리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자, 반드시 7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없죠?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사전 신고는 며칠 전 이런 게 없어요. 사전 신고잖아요. 그럼 사전이니까 하기 전에만 신고하시면 돼. 무슨 말 알죠? 하기 전에만. 근데 사후 신고는 어떨까요? 사후 신고는 반드시 날짜가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자, 고용신고 지난번에 배웠는데 고용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용인들을 고용하면 언제 고용신고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업무를 개시하기 10일 전에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사전 신고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만 하면 돼요. 무조건. 근데 우리가 고용한 게 종료됐죠? 내가 지금 잘랐어. 언제까지 신고해요? 10일 이내잖아.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했죠?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잖아. 언제까지 하면 돼? 10일 이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후 신고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하고 나면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데 사전 신고는 날짜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날짜를 가끔 한 번씩 끼워서 내요. 그럼 요 4가지는 전부 다 어때요? 미리만 하시면 돼요. 미리만.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휴업 신고하고 폐업 신고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럼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방금 보시면 휴업, 폐업 신고서에 뭘 첨부한다고요? 등록증 첨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등록증을 첨부하라는 뜻이 뭐냐면 등록증을 뭐예요? 반납하라는 거예요. 첨부하는 게 보여주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반납하셔야 돼요. 뜻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분사무소를 신고, 이제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는 뭐 첨부해요? 신고 확인서, 설치 신고 확인서. 자, 분사무소, 조금 전에 조문에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로 휴폐업 신고할 수 있다 됐잖아요. 그때 이제 분사무소는 항상 등록증 대신에 뭐예요? 신고 확인서 내야 돼. 예전에 이거 출제원이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복수증 납된 적이 있거든요. 출제원이 뭐라 내냐면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데도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이래 냈어요. 설치신고 확인서인데 그걸 오라고 보고 이제 출제한 거예요. 왜? 여기는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나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조문이 따로 된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등록증을 다 첨부하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래 출제했어. 근데 그 뒤로 이제 정정해서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법이. 문제를 잘못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조심할게요. 분사무소는 반드시 뭐 신고 확인서 가셔야 돼요. 등록증 대신에. 자, 쭉 밑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4번. 폐업.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폐업. 자, 동그라미 니은 봅니다. 신고 방법. 자,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뭐라 써놨어요?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어디다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동안청에 신고합니다. 주된 사무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업폐업신고, 인장등록 전부 다 어디에 한댔어요? 주사무소 동안청, 주사무소. 그럼 이제 방금 읽은 데서는요, 중요한 게 설치신고 확인서 중요하고, 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안청 중요하죠. 어디에 신고하느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업폐업 신고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등록 관청에 대해 등록을 이제 실제 반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 사업자 등록하는 법률이 뭡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에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어디다 해요? 세무서 하죠. 그럼 여기에 중개업, 휴업 신고하는 사람들은 이게 세무서에도 휴업 신고서를 또 내야 돼요. 아, 그러면 우린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를 2번 합니다. 2번. 그러면 등록관청인 구청에 가서 휴업 신고하고 세무서 가서 또 이제 부가가치 따라서 휴업 신고서 하고 이래 했어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 5년 전에 법을 개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밑에 쭉 내려가서 싼 걸로 3번 한번 보세요. 3번. 휴업, 폐업의 일괄 신고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업,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의 휴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돼 있죠. 아, 그럼 이래 보면 보세요. 지금 원래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휴업, 폐업 신고를 세무서한테 내야 되는데 이 휴업, 폐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다가 같이 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죠? 그럼 이때 이제 휴업 신고서 2장 내죠. 폐업 신고서도 2장 내는 거예요. 근데 등록관청은 이거 휴업 폐업 신고서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세무서장한테 이렇게 이제 송부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나와요. 일괄 신고할 수 있죠. 그 내용들. 그럼 이걸 조금 더 변형하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맞죠? 반대가 이제 그 다음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를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 즉 전자통신망은 이제 인터넷이죠. 송부하는 경우는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중개업에 관한 휴업, 폐업 신고서를 등록증서에서 세무서장한테 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세무서장은 뭐예요? 당연히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 또 중개업, 휴업, 폐업 신고를 세무서에 할 수도 있다? 맞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일괄 신고가 전부 가능하다 했으니까 일단 국민들이 편하게 행정 업무를 하도록 개정한 거예요. 이거는. 자, 휴업, 폐업 신고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휴업, 폐업 신고는 지금 방금 등록증을 첨부한다가 뭐예요? 반납 안 됐죠? 그럼 반드시 들고 갖다 줘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전자문서 신고가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 전자문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90% 정답은 이놈이에요. 전자문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고르세요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데 거의 90%는 저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괄호 2번에 신고 방법 보세요. 신고 방법에 휴업, 폐업 신고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방문 신고해야 된다 돼 있죠. 방문 신고만 나왔으니까 단위 전자문서 신고할 수 없다는 뜻이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재개 신고나 휴업기한 변경 신고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방문 신고와 전자문서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 돼 있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쭉 올라가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3번. 이 조문이 원래 별개인데 책을 쓰신 분이 같이 써놨어요. 자, 휴업기간 변경이라는 표현 보이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신고하더라도 휴업은 몇 개월까지만요? 6개월까지만 쉴 수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될 거 보세요. 3개월 초과하는 휴업할 때 신고하죠. 6개월 초과하는 휴업이 아니에요. 3개월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가 이제 2군데 나오니까 바꾸어 쓰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럼 보세요. 휴업은 이게 기간이란 단어가 원래 조문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참고로 써놓은 건데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X죠?
6개월 초과할 수 없대요. 자, 휴업 신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대해서 신고한다. 맞죠? 이게 조문 그대로 제가 해석한 거잖아.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높여서 보세요. 신고하지 않는 휴업은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오죠? 요렇게 내면 수험생들이 엄청 많이 당한다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쉬려면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한다고. 근데 신고를 한다면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 눈빛 이해 못했으니까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봐. 더 상세히가 안 돼, 이건. 그죠? 이 정도까지가 난이도가 최강이에요, 최상.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고, 3개월을 초과한 휴업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더라도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럼 휴업 신고 절차 나오면 100% 나와, 이거는. 출제를. 근데 외우진 않아도 돼요. 이제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것. 부득이한 사유 볼게요. 여기 괄호안에 써놨어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되어 있죠. 지금 이 책을 쓰신 분이 개정 내용을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하나 빠졌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저 보세요. 질병에 의한 요양이 있고, 아프잖아요. 징집에 의한 입영은 군대 간 거죠. 취학은 공부하러 갔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임신 또는 출산이 있어.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속 냈는데 거기도 안 써놨어요. 임신 또는 출산 써놔야 돼요. 책에 빠져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에 이해 준하는 데 있는데 뭐 요 부분은 몰라도 돼요. 이게 임신 또는 출산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출산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걸 조문을 추가했는데 요거 이제 딱 추가된 해에 출제한 게 뭐냐면 이렇게 냈어요. 보세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에 의한 요양, 징집에 의한 입영, 취약 사유밖에 없다. 이래 됐어요.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고 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거를 아느냐 모르냐 해서 이제 출제했던 거예요. 작년에 이제 임신 또 냈거든요. 임신하면 6개월 넘도록 휴업할 수 있다 하시면 돼. 요거는. 기간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신고 절차를 보면요. 재개신고나 변경신고인데 재개나 변경신고는 똑같아요. 그러면 재개신고라는 뜻은 뭐예요? 휴업 신고 후에 재개업한다는 거고. 그러면 폐업하고 나서 재개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지. 등록. 우린 중개사무소는 등록이잖아요. 근데 재개신고는 반드시 무엇을 했을 때만? 휴업신고 후에 재개신고예요. 만약에 폐업을 하고 실제 중개를 하고 싶다면 재등록이라고 나중에 뒤에 조문 나와요. 재등록. 다르죠? 그럼 휴업기간 변경신고는요. 휴업기간을 연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연장한다. 그럼 말 그대로 보세요. 제가 3월 초하는 휴업을 이제 신고하는데 내가 4개월 쉬겠습니다 하고 신고했죠. 했는데 4개월 쉬니까 안 되겠어. 한 2달 더 쉬어야 되겠어. 그럼 그때 하는 게 뭐예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예요. 그럼 휴업기간 변경신고나 재개신고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그냥 신고서만 내시면 돼. 이거는. 재개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어때요? 등록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 등록증 첨부한다는 단어를 엄청 써요. 그러면 변경신고할 때 이거 등록증 첨부합니까? 하면요. 어떻게 보세요? 첨부할 등록증이 없죠. 그런데 등록증 첨부한다는 단어를 엄청 써요. 왜냐면 이게 출제원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래. 왜?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합니다. 이게 등록증 첨부한단 말이 갖다 주고 그냥 보여주고 오나? 그럼 갖고 왔으니까 어때요? 변경신고할 때도 또 보여주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원래 조문은 뭐예요? 반납이에요, 반납. 근데 반납이란 글자가 없고 그냥 첨부한다라고만 조문이 다 돼 있으니까 출제원들은 첨부를 꼭 해야 되는갑다. 휴업신고 할 때마다 연장할 때마다 첨부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아예 반납한 거예요, 반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없으니까, 그럼 휴업기간 변신할 때는 지금 등록증이 없죠? 반납해놨으니까 없어요. 등록증 첨부한다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은 전자문서 신고가 가능하죠. 이제 재개나 변경 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어때요?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등록증을 반납해서 휴업 신고했어. 그럼 재개업을 하게 되면 뭘 다시 받아와야 돼요? 등록증 받아와야 되죠. 그럼 등록증을 언제 돌려줍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적시 반환이에요. 그 책에 보시면 지금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재개신고에서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세요.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안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를 적시 반환해야 된다 돼 있죠. 조문상에 이거 적시란 단어는요, 이게 당일 처리예요. 1일.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줘야 돼. 이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말이 안 맞죠? 아니, 그럼 7일 동안에 뭐 등록증도 없이 중개사무소 하라고. 그죠? 그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휴업 신고 조문은 이게 다예요. 조문 자체는. 근데 조문은 이렇는데 실제 이 폐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법 조문에 워낙 여러 군데 걸쳐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한 번씩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휴업 신고하고 나서 휴업 기간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낸단 말이야. 뜻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종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휴업 폐업 신고고, 그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보면 위반시 제재 보세요. 제재를 보면 이거 위반하죠.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사람이 6개월 초과도록 계속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럼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 그게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요 신고 자체 하나 있잖아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 좀 가볍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전 신고 안 하면 뭐예요? 그것도 100만 원 과태료예요. 과태료. 그래서 신고 절차 위반은 기본이 과태료예요. 과태료. 뭐 예외도 있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휴업 폐업 신고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도 이제 제가 써놓은 게 보세요.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신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거 당연히 어디다 해요? 주사무소 관할 등록 안청. 그죠? 거기다 하는 거죠. 자, 휴업, 폐업 신고 보셨고 이제 그다음 간판 철거 봅니다. 89페이지 11절. 간판 철거는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대로 간판 철거 사유를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가 박스 안에 보세요. 간판이 설치된 종전사무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 신고한 경우 돼 있죠. 이사 가면 옛날 사무소 간판 떼가야 돼. 두 번째는 설치된 중개사무소에 폐업 신고한 경우 돼 있죠. 폐업 신고는 완전히 문 닫았으니까 어때요? 간판 철거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돼 있죠.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자 보시면 자, 폐업 신고, 이전 신고, 등록 취소 이렇게 세 가지. 근데 간판은 언제 철거해요? 지체 없이 해요. 요거까지 챙기셔야 돼. 이거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나온 게 1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이랬어요. 1개월 이내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 위에 보세요. 박스 위에 참 없네. 조문인데 조문상의 표현인데요. 여기 그 박스 위에다 써놓으세요. 지체 없이 철거. 조문의 내용을 조금 이제 빠뜨렸네. 근데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럼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대집행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떠올려보세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간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안 해도 된댔죠. 근데 설치한다면 뭘 표기해야 돼? 성명. 이름만 쓰면 돼요. 물론 명칭은 공인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거는 상호고,
그럼 내가 상호 정할 때는 그런 문구가 들어야 되는데 간판에는 성명을 표기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름 쓰면 돼요. 근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서 위반했잖아요. 그 위반된 간판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과태료 때리죠. 그 과태료 때렸는데도 실제 철거 안 하고 수정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철거 명령을 내리잖아. 그럼 철거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라서 철거 안 하면 어때요? 마지막에 대집행하는 거예요. 뜻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간판 철거 의무가 있는데도 철거 안 하면 처음부터 아예 뭐예요? 대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해 볼게요. 자, 보시면요. 어떤 사무소가 있어. 어떤 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무소에 자, 위반된 간판을 설치하고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고요. 자, 어떤 사무소는 이게 이제 여기 폐업을 한 사무소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위반된 실제 이제 이 간판을 설치하고 중개받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어떤 처벌을 먼저 내려요? 100만 원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그럼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간판 철거를 안 해. 또는 이제 이거 수정을 안 해. 그럼 어떡하죠? 철거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내렸는데도 만약에 철거 안 하면요. 이거 대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보세요. 폐업해서 사무소가. 그럼 폐업한 사무소에 아예 폐업 신고를 처음부터 안 했으면 100만 과태료인데 폐업한 사무소에 간판 안 뜯은 거예요. 그럼 이거 과태료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또 철거 명령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냥 바로 대집행해 버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 업무는 항상 이제 서류로 하죠. 여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위반된 간판 걸고 사람이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 과태료 고지서나 명령서를 보내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도 없는데 고지서만 내보내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그냥 직접 뜯어가 버린다. 이거 대집행해 버려. 이해했죠? 이거 섞어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간판 철거는 이 사유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게 대집행을 직접 해버리지 과태료나 명령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과태료 명령이 또 있잖아요. 여기. 위반된 간판은 일단 과태료 부과하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때요? 철거 명령도 이제 실제 부과하고 철거 명령을 했는데도 안 하면 어때요? 대집행하는 거예요. 구분되죠? 요거. 그래서 이제 간판 철거는 열어보시면 돼요. 간판 철거. 자, 그 다음 이제 4장은 모두 마치고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 어, 5장은 말 그대로 이제 개업공사의 의무와 책임돼 있는데요. 지금 의무와 책임에 관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의무가 많았는데, 그러면 4장은 뭐고 5장은 뭡니까? 4장은 중개사무소를 내가 어떻게 혼자 운영하느냐예요. 뭐 사무소 얻어가지고 내 직원 고용하고 업무 범위 정하고 거기다가 이제 휴업 폐업 신고 이제 조금 전에 배웠고 인장 등록 어떻게 하고 고용 신고 어떻게 하고 전부 다 혼자서 사무소 운영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5장은 뭐냐면요. 이제 고객들이 사무소를 찾아오죠. 이제 테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사무소 찾아왔을 때 우리 개업공사가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 그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하죠. 이쪽은 처벌조항하고도 같이 엄청 많이 내요. 자, 근데 첫 번째 있는 제1절에요. 기본윤리는 잠깐 생략할게요. 이거 법제 29조인데 한참 뒤에 나오는 조문이라서 이제 뒤에 가서 하고 92페이지 보세요. 제2절부터 볼게요. 자, 제목은 일반 중개계약이라 되는데 이제 중개계약 볼게요. 중개계약. 그래서 그 중개계약의 일반적 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줄이에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게 실제 중개계약이에요. 그럼 대부분 보세요. 의뢰인들은 이제 중개사무소 해가지고
소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하죠. 이 의뢰를 뭐라 하냐면요. 민법에서 뭐라 할까요? 청약. 얘를 청약이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소장님은 알았습니다. 잘 팔아주겠습니다 하죠. 그걸 뭐래요? 승낙이라 하죠. 민법 시간에 이거 다 배우는 거야. 그럼 청약도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죠? 그럼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뭐가 이루어지죠? 계약이 맺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중개계약이야. 그럼 중개계약의 성질은 뭐 낙승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고 막 이래 돼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중개계약이 뭐냐 이래 물으면 어때요? 의뢰인과 계공이 맺는 계약을 뜻한다. 그럼 의뢰인끼리 맺는 계약은 뭘까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맺는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계약. 그걸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통틀어서 이제 법에서 뭐라 부르냐. 그게 거래계약이잖아요. 중개사법에는 계약이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개계약하고 만약에 매수인이 있어가지고 매수인하고 매매계약을 하든 또는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든 그 모든 실제 거래에 관한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불러요. 근데 거래계약은 권리 이전 의뢰인, 맞죠? 권리 취득 의뢰인이 맺는 계약을 뜻한다. 근데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계공이 맺는 계약을 말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요, 막 섞어서 출제하면 수험생들이 엄청 헷갈려 하긴 해. 용어 자체가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개계약을 보는데요. 첫 번째 중개계약이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우리 중개사법에는 중개계약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이제 나중에 뒤에 전속 중개계약이 나와요.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지금 93페이지에 쌍갈로 이번에 지금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돼 있죠. 이거 20년 전에 내던 건데 지금 안 내요. 출제 안 한다 보시면 되고, X. 자, 쌍갈로 3번에 중개계약의 유형 보이죠? 이것도 시험 안 냅니다. 이것도 X. 그래서 2번 단락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 돼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의 의의를 먼저 보세요. 의의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개념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일반 중개가 뭐냐면요, 이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의 계공한테 의뢰해요. 맞죠? 그럼 실제 이제 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월병 세 사람의 중개사무소에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뢰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때? 열심히 이제 중개 활동을 해가지고 매수인 찾았죠. 그 매수인하고 이제 매도인이 계약하면 그 뭐래요? 거래 계약이라 한댔죠? 그러면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을 시켜준 사람한테만 보수를 주죠. 이게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잘 보면요, 여러 사람한테, 이게 다른 말로 불특정 다수의 계공한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이 없어요. 그 중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일반 중개계약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또 책임감도 없는, 또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일반 중개계약을 많이 할까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전속 아니면 독점이에요. 중개계약이 성질이. 외국에서는 독점권 안 주면 아예 중개를 안 해줘요. 그럼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팔고 싶다. 그럼 내가 가진 집을 팔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의뢰하고, 또 저기 가서 중개사무소 의뢰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기 가서 중개 의뢰하면요, 거기서 독점권 달라거든요. 그럼 내가 니를 뭘 믿고 독점권 주냐? 못 주겠다 하면요, 가! 이럽니다. 의뢰 자체를 안 받아. 왜? 그래야지 책임 소재가 명백하고요. 또 의뢰인한테 유리한 실제 계약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 전속 중개계약이 뭐예요? 독점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형 실제 중개계약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후진국형 중개계약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질 급해서. 그래.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왜? 여러 군데 맡기나야 빨리 팔아줄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빨리 팔아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될까 낮게 형성될까?
낮게 형성되는 거예요. 매도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을 항상 팔 때나 살 때 어때요? 전소권을 줘요. 제 수험생한테. 너한테만 맡긴다. 그럼 맡기면요. 저거 집에 싼 거 있어도요. 제 거 먼저 팔아줘요. 매수인을 살살 꼬셔가지고. 제 가격 받고. 왜? 전소권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매수인을 확보해가 딱 팔면 이제 양타 치잖아. 두 군데 중개보수 다 받잖아. 근데 싼 것만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보수도 낮아지지만은 다른 중개사무소하고 엮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하는 게요. 승률이 급해서 그래요. 근데 일반 중개계약을 하다 보면 제가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됐죠. 분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 저 밑에 쌍갈로 2번이에요. 아, 위에 평가 같은 거 몰라도 돼요. 그럼 쌍갈로 2번에 일반 중개서 작성 요청돼 있죠. 요거랑 오른쪽에 쌍갈로 3번, 4번, 2번, 3번, 4번은 이 별표에 놔야 돼.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일반 중개가 하면 이제 의뢰인들하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서 법적 분쟁이 생긴단 말은 소송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싸워요?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분쟁이 많이 생긴다. 한 해에 1000건이 넘는 소송이 벌어져요. 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의뢰인이 개공을 소송을 했대. 왜요? 다른 게 이유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돈 때문이죠. 너 내 물건 왜 이래 싸게 팔았냐? 물어내라. 그럼 개공도 의뢰인한테 소송하죠. 왜? 보수 안 주고 도망가거든요. 중개보수 안 주고 도망가요. 저도 중개사무소 할 때요. 중개보수 안 주고 튄 의뢰인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받기가 쉬우냐? 쉽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잘해야 돼. 보수 받는 것도. 근데 어쨌든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법에서는 이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 쌍갈로 2번, 3번, 4번 요거예요. 그거 보세요. 2번에 보세요. 자,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아, 의뢰인이 그러면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일반 중개서를 작성하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청을 하면 요때 이제 개공은 적어야 되죠. 그게 이제 95페이지예요. 쌍으로 3번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사항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방금 의뢰인이 요청했잖아. 그럼 요청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 4가지 있는 거예요. 아, 외우셔야 돼요. 기재사항.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럼 위치가 뭐예요? 소재지죠. 규모는 면적이죠. 자,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은 위치와 규모가 있으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어요.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위치와 규모를 적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땅을 하나 의뢰받았는데 의뢰인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어디 있는데요? 울산 남구 신정동에 125번지다. 그 위치죠. 그 몇 평인데요? 400평. 그럼 대충 내가 어때요? 공시지가 보고 딱 계산해보고 한 5억쯤 하겠네요. 그럼 아파트도 내가 의뢰받았어. 그럼 아파트 의뢰받으니까 이제 본인이 그러죠. 집 하나 팔아주세요 했는데 집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울산 남구 야암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503동 1005다 내가. 그 위치죠. 근데 몇 평인데? 그러니까 34평 85제곱미터야. 그래서 제가 어때요? 한 6억 받겠네요. 이 위치와 규모를 적는 이유는요. 이게 소재지하고 면적인데 이게 돈 때문에 싸운다 했잖아. 그래서 이 돈을 정확히 적으려고 하는 조건이에요. 이해했죠? 위치와 규모를 적는다. 이거 상태라고 안 냈다니까 시험에. 중개대 상물의 상태를 기재해야 된다. 상태를 어떻게 기재해? 상태 좋다 이러거나 땅 상태 좋음 이렇게 쓸 겁니까? 가격을 이제 표시하려면 뭘 적어야 된다고? 위치와 규모를 적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의뢰인이 받는 돈이잖아요.
그럼 개공이 받는 돈은? 그래, 중개보수저가 되네. 둘이서 돈 때문에 싸우니까. 그럼 이제 의뢰인이 받을 돈 얼마, 우리 개공이 받을 돈 얼마, 저 돈 다 적었죠? 그럼 끝이지 뭐. 다른 거 뭐 더 적을 거 있어요? 없어. 그냥 기타야, 기타. 그럼 둘이서 이제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싸울지 모르니까 개공과 어린이 어때요? 준수할 사항도 적자. 둘이서 무엇을 정할 건지 하는 거 적자. 없으면요. 그거 안 적어도 되지 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위치와 규모를 적고 돈을 적으면 나중에 싸우더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거나 또는 싸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항목을 따로 외우셔야 되고 쌍으로 4번 봅니다. 일반 중에서 서식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 의뢰인들은 원래 우리 법정 서식이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중개사법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의뢰인들은 와서 야 우리 이거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적자. 그래서 네 받을 돈, 내 받을 돈 적자 이래 하잖아요. 그건 작성 요청하는 거야. 근데 개공 입장에서도 싸울지 모르니까 적어야 되겠다는 마음 먹을 수 있죠. 의뢰인들은 요청 안 했지만 개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을 때는요. 우리 이제 중개사법에 법정 서식이 있다고. 그럼 우리 서식을 만든 사람 누굴까? 예, 국장이죠. 지난번에 제가 중개사법의 모든 서식은 누가 만들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말로 국토교통부 령이라 하잖아요. 근데 국장이 만든 서식 어때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돼 있어. 그럼 권장사항이니까 당연히 작성할 의무 없죠. 표준서식은 있습니다. 근데 작성 의무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어때요? 보관할 의무도 없고 이런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정보 공개 의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의무가 없는데 의무인 것처럼 엄청 낸다니까요. 근데 이런 의무들은 어디 있는 의무입니까? 이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공의 의무예요. 전속 중개 계약 했을 때.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 문제 낼 때 전속 중개를 어때요? 항상 같이 내요. 출제하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쌍으로 4번 봅니다. 4번. 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되어 있고 첫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정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가끔 협회라고 내기도 해요. 협회 아니고 국장이 만든 서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보이죠?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돼 있고요. 사용할 의무 없고. 근데 세 번째 줄 보면 실제 일반 중개에서 법정 서식은 정해져 있으나 돼 있죠. 서식은 있어요. 그럼 서식이 있다 없다도 나와요. 그럼 표준 서식은 있는데 작성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6페이지 가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죠. 요 서식은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요. 서식 공부는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서식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자, 98페이지 넘어갑니다. 제3절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일단 페이지를 펴놓고 10분 쉬었다 하죠.